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 그 2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새 일왕의 첫 번째 국빈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2월 18일에 금년 5월에 새로 즉위하는 나루히토 일왕이 만나게 될 첫 번째 해외 정상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년 58세가 되는 나루히토 왕세자는 아키히토 일왕이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금년 4월 30일 퇴임함에 따라서 다음 날인 5월 1일 새로운 일왕으로 즉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나루히토 일왕의 첫 번째 외빈으로서 5월 26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빈 방문 중에서도 가장 격이 높은 국빈 방문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일본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구석구석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나루히토 일왕과 회동하는 것은 물론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골프회동까지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139회나 골프를 쳤을 정도로 골프광입니다. 그리고 5만 달러의 사비를 들여서 백악관에 스크린 골프장을 새로 꾸몄을 정도로 지극한 골프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2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핸디 3회 드라이버 거리가 280야드에 이르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플레이어인 아베 총리와의 골프 회동에도 상당한 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거의 10번에 이르는 정상회동 중에서 함께 필드로 달려나간 것이 벌써 3번이나 됩니다. 아베 총리는 그런 트럼프의 골프 사랑을 제대로 알고 취향을 저격합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6년 11월 9일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11월 17일에 뉴욕의 트럼프 타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황금으로 도금한 혼마 베레스 S05 드라이버를 선물했습니다. 시가는 3,755달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골프 선물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 취임한 지 불과 3주 만에 아베 총리를 플로리다 팜비치에 마라라고 리조트로 초청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마라라고 별장에 초청된 외국 정상이 되었습니다. 의례적인 백악관 방문과 마라라고 개인 별장의 방문은 정상들 간의 친밀도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아베 총리보다 2개월이나 뒤진 4월 초가 되어서야 비로소 마라라고 별장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로 맺어진 아베 총리와의 개인적 친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북한 핵무제 처리 과정에서 아베 정부와의 사전 조율 절차를 생략하는 등 일본 패싱 논란을 종종 야기함으로써 아베 총리의 국내외 입지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3월에 주요 동맹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사실 및 한미 연합훈련 취소 결정 등 일본으로서는 안보 위기에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일본에 사전 통보하거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일본의 대미 무역 적자에 대한 불만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기준으로 중국, 멕시코에 이어서 일본이 대미 흑자 3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중국은 3,750억 달러, 멕시코는 710억 달러, 그리고 일본은 688억 달러의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개방하는 등 상응 조치를 해주도록 지속 압박 중입니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모두 당장 수용하기는 어려운 난제들입니다. 그러나 대미 무역 흑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최고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로서는 가격 경쟁력 유지에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은 일본의 국내 정국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더욱 민감한 사항으로서 아베 총리로서는 건드리기조차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일본으로서는 국내 경제 구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는 미국산 무기 구입과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등으로 미국을 달래면서 중국과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안보 이익을 챙겨나가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빛을 발휘하는 것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유지하고 있는 개인적 친분입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1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2019년 일왕 즉위 후 첫 번째 외빈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작년 12월 중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구입 계획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당 1억 달러에 달하는 F-35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갖고 틈날 때마다 홍보하는 품목입니다. 일본은 작년 12월 18일 장기적 방위 계획인 2018 방위 대강과 5년간의 무기 조달 계획인 중기 방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중기 방위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은 F-35 구입 계획을 기존의 42대에서 147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로서 138대를 구입할 예정인 영국마저 3위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공군용으로 F-35A 모델 42대만을 구입하려던 계획을 변경해서 F-35A 모델을 105대로 확대하는 한편 함재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F-35B 모델 42대를 추가로 신규 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F-35B 모델 도입은 미국, 영국, 이태리에서 네 번째입니다. 모두가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들입니다. 즉, 일본의 F-35B 구입은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두 척의 27,000톤급 호위함인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4대의 헬기 탑재가 가능한 이즈모함은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갑판을 보강하면 6대에서 8대의 F-35B 모델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최초로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고 중국을 겨냥한 공격적인 해군 전력 투사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이미 F-35B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주일 미군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 간의 합동 작전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군 전투기가 일본 호위함에 탑재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일본 전투기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강습 항륙함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향후 5년 이내에 F-35B를 포함해서 총 45대의 F-35 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2월 17일 미 상무부로부터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2월 17일부터 90일 뒤면 5월 중순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일본 방문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시점에서 과연 일본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 조치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베의 트럼프 설득 전략이 성공을 거두는 날이면 관세 불똥은 일본을 건너뛰어서 유럽으로 향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여기서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한 곳은 캐나다, 일본, 멕시코, 독일, 그리고 한국 순서입니다. 캐나다는 431억 달러, 일본은 398억 달러, 멕시코 297억 달러, 독일은 205억 달러, 그리고 우리는 157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작년 10월에 미국과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에 타결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거의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일본과 독일 그리고 한국입니다. 과연 누가, 어느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룰렛의 희생자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속내를 이미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금년도 일본의 최대 행사로 꼽히는 일왕 즉위 및 6월 오사카 개최 G20 정상회의를 미국과 중국과의 획기적 관계 개선 및 다자 외교의 장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사카 개최 G20 정상회의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개최됩니다.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당연시됨에도 불구하고 나루히토 일왕 즉위 후 첫 번째 국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보다 한 달 앞선 5월 말에 미리 초청해서 미국과 일본 간의 돈독한 외교 관계를 과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불과 2달 사이에
두 차례나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 셈입니다. 해외 순방을 그리 즐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대단한 외교적 호의를 베푸는 셈입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아베 총리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백악관 연설 도중에 아베 총리가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작년 6월 싱가포르 개최 미국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의 부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언론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사의 표명이 장기적으로는 미일 관계에 긍정적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일본은 한국과는 다소 달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시한은 지금 시점에서 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럴 계획은 없어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은 금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304건, 즉 219명의 개인과 85개 단체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발표는 금년 10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리는 미국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둔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노벨상 수상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베 총리로서는 추천서 한 장 써주고 큰 외교적 수확을 거두게 되는 셈입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만큼이나 최근 들어서 부쩍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습니다. 10월 20일로 예정된 나루히토 일왕의 공식 즉위식 행사에 앞서서 시진핑 주석의 9월 단독 방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를 통해서 다른 국가의 정상들보다 중국 지도자가 먼저 일왕을 만나게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10월에 아베 총리는 일본 지도자로서는 7년 만에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재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2019년 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즉 6월에 열리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 및 가을 국빈 방문입니다. 중국 지도자가 1년에 두 차례나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08년도 후진타오 주석뿐입니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 일본 간의 해묵은 역사 분쟁,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대결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에서 일본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영내 균형추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과 정치,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10월 22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1990년 11월 12일에 있었던 현 아키히토 일왕의 즉위식에는 찰스 왕세자 및 다이애나 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강영훈 총리와 박태준 민자당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에 축하 대표단을 파견하는 즉위식 시점까지 만일 한일 외교당국이 양국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묘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더욱 깊은 골짜기로 빠지게 됩니다. 이미 한일 관계는 일본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최근에 초계기 근접 비행 사건에 의해서 지금은 일본이 반도체 제조의 핵심 물질인 불화수소의 대한 수출 중단 위협설까지 나올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과연 금년 10월 이전에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성적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까짓 일왕 즉위식에 대표단 안 보내면 된다라고 배짱을 부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그렇게 간단히 치부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고 민감합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싫건 좋건 직장 내 경조사도 챙기고 때로는 밤샘 문상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국가관계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왕따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에 있어서 모두 최악의 선택입니다. 모든 국가가 한일 관계의 그 민감하고 깊은 내면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도 6.25 전쟁이 1950년 북한에 의한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아주 쉽고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감비아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남한과 북한을 구별하는데도 애를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일 관계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도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